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2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계종이 오늘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님들은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역시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선대본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자신이 공천 요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또다시 내홍이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책보다는 정치 공방만 눈에 띄는 형국인데요. 이런 정치권의 모습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선수가 아닌 해설자로 첫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화 KBS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알리고 청취자와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은 시사야 애청자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작정하고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이제 50일이 채 안 남았죠. 네. 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지금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얼마 사실 남지 않았다면 또 남지 않은 것인데 여전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판세. 저도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실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게 되잖아요. 저도 네.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시 더듬어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 때에도 완전히 판세가 굳어졌다고 볼만한 시기는 대선 3주 정도 남겨놨을 때 아닙니까? 지난 대선요? 예. 지난 대선에 5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1월 달에 제가 예측을 해서 칼럼을 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럴 때 한마디 거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젊어서 경험해본 대선이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역대급 대선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못합니다. 네. 이야, 나이 젊다고 또 이렇게 또 자랑하시는 이거는 막 저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뭐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는데요. 각설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민하 평론가가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좋겠다 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7%,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였습니다. 기타 인물이 2%, 의견 유보가 12%였는데요. 전주랑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양자간 격차가 이제 1%로 이제 좁혀진 그런 결과인 것이고 역시 오차 범위의 접전 양상인 겁니다. 참고로 정당 지지도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 국민의당 6%,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의 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네. 이 뭔지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 여러 네. 악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뭐 이른바 그렇죠. 이제 김건희 녹취록 7시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되고 이제 오늘 발표된 조사니까 네.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방송되고 난 이유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16일 저녁에 8시 20분경 MBC 스트레이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 전에는 이게 정말 아킬레스건이다.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침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이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만 놓고 보면 그 논란은 또 별도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몇 %든 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네. 분석해 보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지난 일요일 방송은 네.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다.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걸 보니까 이건 보수가 결집하고 네. 또 이준석의 2030 매직, 이준석 매직 이게 뭐 어떻든 간에 좋게 평가든 나쁘게 평가든 젠더 이슈를 또 부각시켜서 2남자 3남자를 결집시키는 이게 뭐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맞불 작전이 있었잖아요.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왜 이재명 후보의 그 이른바 욕설 파일 그건 공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1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또 공개한다. 이런 이제 맞불 작전을 사실상 놓은 건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 맞불 작전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갤럽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3%포인트 뭐 2%포인트 이 정도 이제 변화는 사실 뭐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를 쭉 보면은 좀 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살짝 이제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으로 좀 보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상승세는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씨 관련 보도가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 보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 발언이 뭐가 문제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그동안 이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씨를 악마화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개된 발언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욕설 뭐 이 발언한 거 이런 경우에도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어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공격의 수단이 되고 소재가 되긴 했지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에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숫자로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맥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제 계기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계기들이 다 지금 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내세우는 게
내가 좀 흠이 있을지 몰라도 유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선거 캠페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발 뉴스들 때문에 다 묻혀버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도 얘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 일정도 수행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선거 관련 보도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논란 이런 거하고 이제 이 중요도라든가 이런 데서 밀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유능함은 별로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흠이라는 부분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이제 사망하신 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김문기 씨 사망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게 어떤 맥락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이제 영화 아수라 뭐 이런 거 다시 얘기하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국면인 것은 또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지금 맞불 작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맞불 작전이라는 게 단지 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을 놨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에 불이 어떻게 옮겨 붙느냐 그리고 이 불을 원래도 나고 있는 불을 껐어야 되는데 네. 이 불을 더 못 끄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게 문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의 분석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형수 욕설 건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보더라도 별로 반응들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김건희 통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언급량이 보면은 형수 욕설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네. 김건희 통화 녹취 공개에 있어서 뭐 별다른 게 없었다. 한 방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형수 욕설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더 높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왜 김건희 씨 통화가 별다른 반향이 없었을까? 감성적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이성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할까? 목소리는 어떨까? 어떤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된 그 경계 지점에서 이야기가 될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감성적 평가가 아니라 이성적 검증이 이루어졌어야죠. 그렇다면 허위 경력에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됐죠? 지금 수상 상장 자체도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성적 검증을 했어야 되는 단계에 감성적 평가가 시도되다 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녹취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MBC 보도를 주시하고 많은 분들이 지켜봤지만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가 가지고 없네? 그렇게 했나? 근데 여기 첫 실망감들이 되게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유가 실망들이 이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수 욕설도 감성적인 평가죠. 감성적인 평가고 이건 이성적인 검증을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또 다른 검증권이 생긴 거죠. 건진법사. 그러니까 이제 네. 무속과 주술과 관련된 내용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일반인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니 주술 무속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국가 지도자가 이 주술과 무속에 의존을 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성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말을 좀 보태자면은 네. 이게 당장은 그래서 영향을 이제 못 미쳤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도 그럴 거냐? 그건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 평가를 했지만 그 녹취록에 등장한 여러 가지 언급이라든가 이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을 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 목소리를 그냥 쭉 들었을 때 이제 국민들이 받는 느낌하고 그 말들에 실린 이 전후 맥락이라든가 그 말들이 뭘 의미하느냐를 이성적인 검증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 계속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욕설 이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이제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비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가족 간에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일이어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이런 맥락이나 내용들을 또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제 뭐 이미 두 차례나 이제 용서를 빌었지만 이런 전후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이런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라면 이재명 후보도 이 욕설 논란에 의한 비호감만 이렇게 증가하는 국면으로부터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언론의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해명하고 그 해명을 통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무속 논란, 이 주술 논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들이 안심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그런 욕설이 나오게 된 이 경위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엄청난 음모론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진솔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장은 이제 비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해명이 되면은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30% 후반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아까 이제 배종찬 소장이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지율 그 한계가 이렇게 지어지는 듯한 천장이 있는 것 같은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겠죠. 자기 스스로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상대편 후보를 통해서 후보한테 악재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추가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속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사익을 누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어느 시점인가 여론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면서 이념 전쟁인가 동시에 이익 전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MZ세대 여성 중도층입니다. 네. 이들은 이념에 의해서 그냥 이념의 잣대로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큰가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030도 지금 어느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안 줍니다. 중도층도 이념의 특성상 중도층이라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죠. 진보나 보수적으로 간다면 그건 더 이상 중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여성이다. 그다음에 여성 유권자층이 마음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더 믿을 수 있고 불확실성과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양쪽이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검증. 지금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검증에서 그러니까 감성적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 검증은 뭐냐. 믿을 수 있는 후보냐. 이게 이제 무속과 그다음에 주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네. 검증을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 후보 쪽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혁신이 없느냐.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보면 친문파냐 친이재명파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선대위를 또 선거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7년에 왜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느냐. 강화문에 국정농단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기자가 네. 물어봅니다. 아니 성남시장이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렇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 그러니까 이재명 다움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부동산 리스크 의혹과 또 본인의 다른 또 관련된 의혹들 스캔들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것은 해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민하 평론가도 여기서 자기 혁신. 그래 이재명은 뭐 할 건데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 네. 부분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구조적으로 지금 더 못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론조사 이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15%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중도층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여론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금 일종의 쿠션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의 파도가 이 방파제를 지금 못 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권 교체 여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정권 연장을 원하는 여론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은 지금 이 수치는 위험수위거든요. 제가 볼 때 정권 교체냐 아니냐라고 볼 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둘이 동시에 좀 낮아지는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수가 되든지 어떤 뭐 국민들이 어떤 이게 안 좋게 바라볼 만한 문제가 나오든지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인 검증대에 서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때를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서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정치가 뭐냐, 이재명의 리더십이 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은 일정을 수행을 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맥락이 하나로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던졌는데 이 맥락이 하나로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다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과단성 있게 행동해서 이 행동주의적인 어떤 걸로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본 모습은 뭐냐면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나 야당이 뒤로 빼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얘기가 특검도 그랬고 무슨 오늘도 뭐 하지 않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 후보들 모이자 얘기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싫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얘기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 이후에도 이게 별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고 공전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네.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뭐가 됐든 뭔가 성과를 내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맥락을 쌓아가야 되고 그 맥락을 쌓으면서 기회가 났을 때 그 자신이 쌓아온 이재명 다음으로 승부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 지지율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남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저는 그냥 아니, 이렇게 막 분명히 얘기 막 지금 하고 저는 여기 앉아서. 그 참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선거 캠페인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여기 어려운 편하니까 일이긴 이렇게 얘기하는 한데. 거지. 김민하 평론가가 선대위 가면요 끽살도 못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저기 차 나르고 이런 거 그럼요. 하죠. 네,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하고. 다들 또 선대에 있는 분들이 방송 나오면 말 잘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제가 공명이에요. 네. 다 비단 주머니 갖고 있어요. 그 안철수 그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김민하 평론가 발견하셨는데 안철수 네. 후보가 중간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라는 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보면 대략 한 50%, 약 50%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까지 합해버리면 한 85% 내외 정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5%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15% 중에서 핵심은 누구냐? 여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을 노려야 된다.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자꾸 이대남에 소구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더 정책들을 중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젠더 이슈를 부각시켜서 2대남, 3대남을 가져가는데 20대, 네. 30대 여성은 다른 후보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냥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 타겟을 정하면 되죠. 그러면 40대, 50대 가정주부층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들을 가져올 방법이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거죠. 두 분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약간 좀 20대 남성들의 의견, 특히 이제 뭐 3대남이라고 또 표현하셨지만 네. 20대 초반과 중반 넘어가는 후반하고는 또 결이 다르고요. 다르다니까요. 사회에 진출을 하는 시기니까. 네. 30대는 또 사회 진출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니까 또 다를 수도 있고 30대 중반과 후반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응답층이 약간 분노나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치권에 대해서 그걸 너무 과잉대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20,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는 그랬죠.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는 20대 30대가 묵혔던 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LH 사태. 네. 근데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20대와 30대 심지어는 만 18세 19세 유권자도 20대와 달라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걸 몽땅 이렇게 묶어서 이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그래도 달라진 건 뭐냐면 적어도 2021년 보궐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20대나 30대가 좀 분산 투표 성격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더 나눈다면은 그래도 조금 저 진보 성향이 있는 것이 5년 전, 10년 전에 20대, 30대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기득권에 실망하면서 집단투표 성격이 보궐선거 때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묶어보는 거죠. 분노한 이 밀레니엄 MZ세대가 묶였을 때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되니까 집단투표의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 방법론으로 보면 ARS 조사 그리고 네. 응답률로 보면 응답률이 좀 낮은 조사들 그런 조사들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특히 높게 나오고 예. 특히 20, 30대 여론이 좀 쏠리는 국면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제가 검증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 그런 게 뭘까를 저는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0대 특히 이제 20대 중에서도 20대 중반 아래에 있는 이 연령대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덜 조직화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궤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20대 20살 때부터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를 좋아해.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확립돼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네. 특히 학생운동이나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좀 살아가면서 그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세대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특별히 조직화된 이 블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행보를 보면은 딱 나오는 게 여가 오페이지랑 게임 두 개잖아요, 지금. 네. 요 두 가지가 요 계층, 이 두 가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계층에 지금 소구하는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 계층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론조사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대다수의 이제 20대들이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 전화를 이제 받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할 확률은 제가 볼 땐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좀 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여론조사에서 잘 응답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20대 계층 중에서도 잘 응답하고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조직화된 상황인 그런 계층이나 그런 블록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20대 남성 중에서도 게임 이슈라든가 여성 이슈라든가 이런 데 민감하게 조직되어 있는 이 부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잉대표된다라는 측면에 이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에서 뭐 과잉대표되고 이제 실제 민심과 왜곡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 있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제 표심하고 지금까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어 온 그 표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이유가 저는 그런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구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여론조사 전문가 배 소장님이 잘 해설해 주면은 이 의문이 다 풀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여론조사별로 지지율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네. 특히 이제 각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95%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77%, 그 전에 대선 때는 75%였어요. 그렇죠. 25% 정도는 사실은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의견 유보층이 12%, 기타 인물 2%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지율을 합하면은 ARS, 특히 ARS 조사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는 95%, 네. 92%가 나옵니까?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선거의 결과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을 해서 보는 거는 무리한 거죠. 저는 예. 누누이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 전화조사에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그 된다는 판세를 거잖아요. 참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 여론조사 선거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100%죠. 그리고 투표율을 만 18세 이상 20대든 60세 이상이든 전부 다 투표할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한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표율까지 적용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싶은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그 공식을 적용해서 네. 투표율을 가정해갖고 그렇지. 보장하는 거를 기법을 금지한다. 적용해서 네.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혼란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실제 투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건 저도 이제 왜냐하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체로 자동응답 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좋은 환경이고 네. 또 면접원 조사는 한편으로는 또 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참여하기 또 용이한 조건이고 네. 그러니까 대체로 자동응답 조사는 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또 면접원 조사는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ARS만 조사만 놓고서 과잉 편집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세 편승하는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점을 네.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만약에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일까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중도층의 의견이나 이게 부동층 의견 이 포집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날 그분들 수 있다는 중에는 거잖아요. 선거일에 아마도 이제 투표 그렇죠.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흐름으로 참고하는 것이지 이 뭐 숫자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과잉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소평가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어디서 뭘 하시면서 시사회 듣고 계신지 인증샷과 함께 의견 보내주십시오 했더니요. 5848님께서 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마시면서 청취 중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막걸리에 안주로 귤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탐스러워 보입니다. 제주 막걸리인가요? 네. 아니 왜 또 막걸리를 갑자기 마시고 네.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방송이 막걸리와 함께하기 좋아요. 구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뉴스알 외전 들으시면서 막걸리 한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415님, 9시 50분 딱 학원이 끝나고 밖에 나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빠 차를 타면 항상 시사회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청취합니다. 시사회 들으면서 집 가는 길이 즐거워요. 이렇게 하면서 소나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왼손은 아버님의 손, 오른쪽 손은 1415님의 따님 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여성분이시군요. 토론 좀 잘해야 됩니다. 학생이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딱 분석을 너무 잘해 주시도록 우리 신경을 써주시면. 학생한테 너무 막걸리 얘기를 늘 많이 해요. 잘했잖아요. 자, 계속해서 인증샷과 함께 시사 들으시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알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얘기 좀 해보죠. 조계종이 오늘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었어요. 이게 2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뭐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종교 편향 뭐 이것까지 지금 뭐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유권자 표심에 특히 이제 불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관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과 분노, 이 불심 때문에 불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겠죠. 민주당 쪽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36명의 의원들이 조계사를 가서 108배도 했잖아요. 네. 뭐 신체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을 빼고는 다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송영길 됐는데. 대표가 막 다리 불편하니까 휠체어 타고 갔는데도 예. 중단 지도부 분들을 스님들을 못 만나고 다시 발길을 되돌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도 오늘 전국 성녀대회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과문을 결국 조계사에서 발표를 못하고 국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종교가 글쎄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화재 관람료 이 통행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람료가 됐던 성격이 있던 통행세 성격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든 이것을 이성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도 종교지만 이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이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무엇이 잘못됐냐면 두 번째인데 감성적인 논평이에요.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사찰과 또 불교를 상당히 매도하는 형식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분노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또 오해를 풀어서 이것이 대선이나 정치적인 이벤트와 연결되는 것은 차단이 돼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는 정천회 의원이 뭐 이른바 이제 이혁관 들이 나한테 탈당을 권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내 갈등으로까지 조금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한 내용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정청래 의원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상당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청래 의원이 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불교계에 이제 누가 될 만한 얘기를 했고 정말 신뢰일 만한 얘기를 했는가.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제기의 핵심은 어쨌든 국립공원에 가는데 내가 거기 있는 사찰에 관련된 문화재를 관람할 의지가 없는데도 입장하면서 이 관람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탈당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청래 의원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설명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맞는 얘기 했는데 탈당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지자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누가 이제 탈당을 이제 권유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푸는 방식은 아니고 그리고 이건 사실 불교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불교계 얘기도 이 불교계 얘기는 이게 나름대로의 뭐 역사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좀 집권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이 나서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 뭐 교황을 굳이 아련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나머지 이제 명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불교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100% 지금 불교계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네. 빨리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불교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그렇고 다 이익일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만났는데 홍준표 의원이 전략공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이게 당내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난 원팀 못 되겠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계속 있었고 네. 선대위 해체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당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당내 갈등을 좀 잘 융합하고 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원팀 얘기까지 나오다가 깨져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흔들어 놓는다기보다는 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MZ세대나 여성 중도층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더 기준을 두겠죠. 예.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2030 세대가 볼 때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사람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네.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뭐 공천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 이걸 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핵심인 거죠. 굳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모습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선거 국면에. 예.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빨리 사과를 했더라면 결국 이게 형식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과 관련된 부분도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빨리 사과를 하고 조계사를 가서 일찌감치 지난해 연말에 가서 3배를 하든지 108배를 하고 저는 먼저 자진 탈당을 하겠습니다.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불교는 또 자비 아닙니까? 예. 말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홍준표 의원과의 이런 소통을 왜 공개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도록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사람이 4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예. 그 홍준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하고 한때 후보였던 당내 경쟁자하고 만났잖아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후보가 그 자리에서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제가 받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왔다가 다음날 권영세 본부장이 이건 구태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 간에 이제 그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또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된 건 아니니까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부적절한 이제 그런 공천 사실 그 전략 공천이 그렇게 쉽게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그 자리에서 아이 그 전략 공천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다음날 공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종의 의도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홍준표 의원한테 그동안 뭐 빚을 진 것처럼 해왔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이. 네네. 뭔가 데려와야 되고 네. 뭔가 빚진 사람 같았는데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빚청산을 해버린 겁니다. 아주 그 빚을 네네. 돌려준 게 아니라 네네. 없는 걸로 하자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당신도 이만큼 폐를 끼쳤으니까 없다 이제 빚은.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2030 여론을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굳이 않아도 일단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도 홍준표 의원 필요 없을 거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겠죠. 이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참 국민 여론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굉장히 악재라고 많이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확 여론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저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우리 시사야처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사야 원팀이다 이런 거죠. 네. 아하, 네, 원팀 좋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사회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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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딱 2주 뒤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릅니다. 우리 선수들 올림픽에서 제 기량을 뽐내기 위해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아마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인터뷰 시간에 선수가 아닌 해설자로 첫 올림픽을 준비 중인 이상화 KBS 해설위원 연결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네, 이 선수 이렇게 불렀다가 위원님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해설위원으로 지금 이제 올림픽에 어찌 보면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듣고 싶네요. 일단 제가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첫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첫 출전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때는 제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떨리고 설레서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수 없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방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 활동도 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설마 그렇지는 네.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해설 아무래도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이제 해설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설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선수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보다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아무래도 선수의 시절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금 선수 얼굴이나 아니면은 표정 그리고 모션만 봐도 동작만 봐도 딱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컨디션이나 이런 게 그쵸. 보이겠죠? 그렇죠. 제가 500m를 탈 때의 기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이런 기분이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네네. 출국 전에 네. 리허설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광용 아나운서하고 리허설 어떠셨어요? 합은 좀 잘 맞던가요? 일단 이강용 아나운서께서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몇 번 리허설을 같이 해봤는데 네. 배려와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어, 네. 지금 그 해설 하시면서 네. 나름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외국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도 다 하시잖아요. 네. 그게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많이 된 상태라 예. 그리고 제가 선수 시절 때 있던 선수들이 지금 많이 상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분석과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선수 시절 때 뛰시는 것보다는 쉬우신 거죠? 그렇죠. 선수 시절 때는 지금 그 허벅지가 제가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운동 선수들 하면 허벅지가 힘의 원천이겠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좀 운동을 안 하시면 좀 많이 빠지나요? 운동은 하는데 선수 때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서 그래도 그때보다는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네. 자, 네. 2006년 토리노 대회 때부터 선수로서 4번 연속 올림픽에 출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입니까? 저는 소치 동계 올림픽이 제 기억에 좀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 2연패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음. 그리고 또 소치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제가 4번의 세계 신기록을 연속으로 세웠어요. 네. 근데 나 이렇게 잘했는데 막상 올림픽 무대 가서 1등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부담감도 컸기 때문에 일단 네. 2연패라는 이런 부담이 좀 많이 컸어요. 선수 입장에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막 몸이 잘 안 움직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몸이 안 움직여지기보다는 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막 긴장을 하냐 안 하느냐. 물론 긴장은 많이 하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자신감이 있었고 예. 그렇겠지만 올림픽은 사실 모르는 경기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도 의문점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0점 몇 초 차이, 그 0점 몇 초를 싸우는 거잖아요. 0.0 네, 몇 1000분의 초를 1초로 싸우죠.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번 올림픽에 이상하 선수하고 친분이 두터운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출전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연락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예. 네, 연락을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얘기하세요, 같이? 일단 제가 이제 시즌 때 연락을 했었어요. 올해 네. 작년에. 사실 나오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아니 이 친구한테 위로가 돼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봤었는데 정말 네.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솔직하게 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이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한 선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김민선 선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김민선 선수요? 네, 물론 그 다른 선수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애정이 가는 선수는 네. 김민선 선수라고 지금 또 잘 하고 있고 또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예. 이 친구를 네. 메달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메달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밴쿠버 때도 제가 깜짝 금메달로 이제 기쁨을 안겨드렸듯이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요즘 국민들께서 네. 뭐 메달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을 제일 또 보기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응원해주고 맞아요.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경기 앞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선배 선수로서 응원 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올림픽이 큰 무대이긴 하지만 긴장하지 않고 지금껏 본인이 준비한 만큼 끝까지 후회 없는 레이스와 그리고 시원한 레이스를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베이징으로 출국하는 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 출국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2월 3일 날 출국 예정이에요. 2월 3일 날요? 네. 그때 다 검사도 하고 선수들은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선수들은 이제 경기장도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먼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는 2월 3일에 나가는 것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KBS 취재진하고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상화 해설위원을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앞으로 포부 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봐달라. 국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좋겠습니다. 국가대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올림픽에서의 메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달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수들을 이겨야 하고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듯이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선수 여러분들의 이런 땀과 눈물 그리고 노력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광이고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나가시기 전에 선수들 혹시 만나시거나 하시나요? 아니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은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여러 우려 때문에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하시긴 좀 네. 어렵군요. 네. 선수들이 그래서 네 거리를 둬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도 이 방송 혹시 듣고 이상한 그 해설위원 응원의 메시지를 좀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좀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송단 이상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분들한테 애청자 인증 이벤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시사를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인증샷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실지 몰랐는데요. 0919님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시사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장인 어르신이 썼던 1990년 제작된 라디오를 주방에다 설치하여 주방에서 KBS 1라디오 매일마다 청취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방에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뒤에 보이는 라디오가 1990년생 라디오인가 본데요. 이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예,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한 손을 들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뒤에 보이는 라디오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라디오 그리고 또 오늘도 시사야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727님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이 포항이라 뵈러 가요.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 표시해 주셨는데요. 일찍 좀 출발하셨나 봐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내비하고 지금 2대나 내비를 켜놓고 가고 계시는데요. 내비에 31분 남았다 이렇게 찍혀있네요. 지금쯤이면은 좀 도착하셨을까요? 모쪼록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237님 내일 점심 도시락 막 준비하고 쉬면서 시사 듣고 있습니다. 이 동료랑 함께 먹는데 과일도 나눠 먹으려고요 하면서 도시락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군침이 돕니다. 체리가 어떻게 2개가 있어요.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데 같이 도시락 드시고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사야 지금 청취자분들과 지금 소통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인증 이벤트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시사에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